지금 영국 옥스퍼드 대학생들이 겪은 충격적인 여행 이야기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방학을 맞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생들은 아시아 배낭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캠퍼스 카페에서 만난 중국 유학생들이 자신있게 말했죠.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야. 한국은 볼 것도 없지. 그 확신에 이끌린 학생들은 베이징을 첫 여행지로 선택했습니다. 14억 인구의 나라, 긴 역사만큼이나 기대도 컸지만 도착과 동시에 모든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중국을 도망치듯 떠났고 도착한 곳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48시간 만에 영국 학생들에게 아시아의 순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의 마음속 아시아의 1위는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본 진짜 선진국. 그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엄 콜린스입니다. 오후 3시 30분 옥스퍼드 캠퍼스 카페에는 15개국 학생들의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커피 향과 함께 들려오는 다양한 언어들이 제 귀를 자극했어요. 창밖으로는 5월의 따뜻한 햇살이 고딩 양식의 건물들을 비추고 있었죠. 클로이가 노트북 화면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흥분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름 방학 배낭여행 계획이었어요. 6개월 동안 펍에서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 통장에 1200파운드나 쌓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시아를 경험할 시간이 왔죠. 클로이는 항공료 비교 사이트를 열어놓고 흥미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녀의 파란 눈동자가 스크린의 숫자들을 빠르게 훑어가며 반짝였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앉아 그녀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봤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리웨이가 자신 있는 걸음으로 저희 테이블에 다가왔어요. 중국에서 온 유학생으로 경제학과 3학년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고한 자부심이 가득했죠. 손에는 따뜻한 라떼 한 잔을 들고 있었어요. 리웨이는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중국이야말로 아시아의 진짜 심장이라고 단언했어요. 5000년 역사와 14억 인구,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며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볼 것도 없는 작은 나라라고 덧붙였죠. 일본도 괜찮지만 중국에 비하면 스케일이 너무 작다고 했어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일본 학생 아키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의 스케일은 정말 압도적이라고 동의했어요. 만리장성의 웅장함, 자금성의 화려함, 상하이 외탄의 마천루들을 언급하며 감탄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학생조차 중국을 먼저 가보라고 추천하는 상황이었죠. 저는 그 말들에 완전히 설득당했어요. 거대한 나라라면 분명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클로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평소 모험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더욱 흥미를 보였죠. 카페 벽에 붙은 커다란 세계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중국의 빨간 영역이 유독 크게 보였어요. 영국의 몇십 배는 되어 보이는 그 넓은 땅 위에 펼쳐질 경험들을 상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만리장성 위를 걷고 있는 제 모습이 그려졌어요. 리웨이는 베이징 공항부터 시작해서 천안문 광장, 왕푸진 거리, 자금성까지 완벽한 코스를 추천해줬습니다. 중국어를 못해도 전혀 문제 없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관광 인프라도 완벽하다고 자신했습니다. 숙소 예약부터 교통편까지 모든 게 편리하다고 강조했죠.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베이징, 두 번째는 상하이였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들러보자고 계획했어요. 사실 그 두 나라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대가 없었습니다. 중국만으로도 충분히 바쁠 것 같았거든요. 클로이가 스카이스캐너에서 항공료를 검색하며 신이 났습니다. 런던 히드로에서 베이징 서우두까지의 직항편이 생각보다 저렴했어요. 650파운드 정도면 왕복이 가능했습니다. 예약 화면을 보며 설렘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리웨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베이징의 야경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CBD 지구의 화려한 네온 사인들과 웅장한 고층 빌딩들이 스크린을 가득 메웠어요. 그는 이런 스케일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고 자랑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작은 나라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덧붙였죠. 주변에 있던 다른 아시아 학생들도 하나둘씩 대화에 참여했어요. 태국 학생인 나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자신은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K-팝과 드라마 때문이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인도 학생 라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덧붙였어요. 삼성과 LG 같은 브랜드들을 언급하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리웨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한국은 중국에 비하면 너무 작고 볼 것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K-팝은 그냥 상업적인 것일 뿐이고 진짜 아시아의 문화와 역사는 중국에 있다고 강조했어요.
한국은 며칠이면 다 볼 수 있는 작은 나라라며 시간 낭비라고까지 했습니다. 나리와 라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리웨이의 확신에 찬 목소리 앞에서 주눅든 것 같았습니다. 분위기는 다시 중국 쪽으로 기울었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시아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는 당연히 중국이어야 한다고요. 가장 크고 가장 역사가 깊고 가장 역동적인 나라 말입니다. 리웨이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중국에 가면 아시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진짜 동양의 멋과 웅장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죠. 그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클로이와 주먹을 부딪혔어요. 드디어 진짜 아시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거대한 나라에서 만날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 모든 기대와 설렘이 가슴속에서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중국에 대한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찾아봤어요. 화려한 도시의 야경과 웅장한 건축물들이 스크린을 가득 메웠습니다. 꿈속에서도 그 거대한 나라의 거리를 걸어다니는 제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죠. 저는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11시간을 날아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2시 45분,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복도 곳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들이 승객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5개가 넘는 감시 카메라가 제 시선에 들어왔죠. 클로이가 제 팔을 살짝 잡으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입국 심사 대기줄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뱀처럼 구불구불한 줄을 만들고 있었어요. 전광판에는 예상 대기시간 180분이라는 붉은 글씨가 깜빡였습니다. 3시간이나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었죠. 줄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어요. 공항 직원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웃는 얼굴을 찾기 어려웠죠. 유니폼을 입은 경비원들이 곳곳에서 승객들을 예리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클로이의 다리가 아프다며 투덜거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런던에서는 입국 심사가 15분이면 끝났는데 여기서는 아직 절반도 못 왔어요. 앞에 서 있던 독일인 관광객이 한숨을 내쉬며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2시간 30분이 흘렀을 때였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입국 심사관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그는 제 여권을 받아들고는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며 도장과 비자를 꼼꼼히 확인했죠. 심사관이 영어로 질문을 던졌어요. 중국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며칠 동안 머물 예정인지, 어디에 숙박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관광이라고 답했지만 그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계속됐어요. 추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가지고 온 돈이 얼마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중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까지 캐물었어요. 마치 범죄자를 신문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클로이는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그녀의 손바닥에서 땀이 배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15분이 더 지나서야 도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사관은 마지막까지 무표정한 얼굴로 여권을 돌려줬어요. 환영합니다라는 인사는 당연히 없었죠. 그저 다음 사람을 부르는 손짓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짐을 찾고 나서 공항 내부를 둘러봤어요. 곳곳에 촬영 금지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중국어와 영어로 된 경고문들이 눈에 띄었죠.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기념사진을 찍으려 했는데 바로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경비원은 단호한 목소리로 촬영을 금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항 보안구역에서는 어떤 촬영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당황해서 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여행의 첫 순간부터 자유롭게 기록할 수 없다는 게 이상했어요. 휴대폰 심카드를 구입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매장 직원이 실명 인증과 신분증 등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여권뿐만 아니라 중국 내 연락처와 숙소 주소까지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지문까지 찍어야 한다고 했죠. 30분 동안 서류를 작성했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외국인 등록이 복잡하다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당일 개통은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클로이가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공항 출구로 향하면서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승객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찾기 어려웠어요. 모든 사람이 조용하고 진중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들조차 떠들지 않고 조용히 부모 곁에 붙어 있었죠. 택시를 타기 위해 밖으로 나갔어요. 운전기사는 목적지를 묻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어요. 전혀 친근하지 않은 분위기였죠. 창문 밖으로는 회색빛 하늘이 도시를 덮고 있었습니다. 클로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여행이 아니라 신문을 받는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리웨이가 말했던 체계적인 시스템이라는 게 이런 뜻이었나 싶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첫인상 감시와 통제의 나라. 이런 문장이 저절로 펜 끝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진짜 여행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피곤함이 몰려왔어요. 호텔에 도착할 때까지 운전기사와 단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 무표정한 얼굴로 운전에만 집중했어요.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클로이와 대화를 나눴어요. 둘 다 예상과 너무 달랐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첫날이니까 좀 더 지켜보자고 합의했죠. 내일은 분명 다를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베이징 시내에서 첫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전 7시 30분, 호텔 창문을 열자 회색빛 하늘이 도시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미세먼지가 자욱해서 100m 앞 건물도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공기 자체가 무겁고 답답했죠. 마치 자유가 숨쉬는 것조차 금지된 것처럼 갑갑함이 몰려왔어요. 클로이와 함께 아침 거리로 나섰습니다. 호텔 주변은 분명 번화가라고 했는데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무거웠어요. 50명이 넘는 행인과 마주쳤지만 웃는 얼굴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며 시선을 땅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런던 거리에서 흔히 보던 자연스러운 미소나 가벼운 인사는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이 도시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걸까요? 길거리 가판대에서 아침을 해결하려 했어요. 기름에 튀긴 만두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느껴진 건 주변의 긴장감이었습니다. 가게 주인과 간신히 소통해서 음식을 받았죠. 무심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가게 주인이 갑자기 손을 휘저으며 제지했어요. 촬영 금지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봤죠. 시선들이 따가웠어요. 클로이가 당황해서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자유롭게 기념사진 한 장 찍는 것조차 불가능한 도시라니. 그 순간 이곳의 억압된 분위기가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천안문 광장으로 향하는 길은 더욱 심했어요. 지하철역에서부터 공항보다 더 철저한 보안 검색이 시작됐습니다. 가방을 모두 엑스레이 기계에 통과시키고 금속 탐지기도 거쳐야 했죠. 관광지에 가는 게 아니라 군사구역에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지하철 안은 조용했습니다. 30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지만 대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만 보거나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이 도시의 공식 언어인 것 같았죠. 런던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농담을 주고받고 아이들이 웃으며 떠들고 길 안내를 부탁하면 친절하게 도와줬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자연스러운 인간미를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광장에 도착했을 때 그 규모에 압도됐어요. 정말 넓고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관광객들조차 큰 소리 없이 조용조용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규칙에 의해 통제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들었는데 또다시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특정 각도로는 촬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디를 찍어도 제한이 있었죠. 자유로운 기록 자체가 금지된 공간이었어요. 이런 답답함을 안고 자금성에 들어섰습니다. 웅장한 건축물들이 패권의 힘을 과시하고 있었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또 다른 통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부 곳곳에 붙은 촬영금지 안내판들이 그것을 증명했죠. 그 위압적인 건물들 아래에서 사람들은 더욱 작아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들른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원들은 필요한 말만 했고 손님들도 조용히 식사만 했습니다. 웃음소리나 대화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었어요. 식당 안 분위기가 도서관처럼 조용했습니다. 오후에 왕푸진 거리를 걸었어요. 화려한 상점들이 즐비했지만 사람들 사이의 온기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겉으로만 화려할 뿐 내면은 차갑고 경직되어 있었죠.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에 잠겼어요. 하루 종일 걸었지만 진정한 소통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현지인들의 진심 어린 미소나 자연스러운 대화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독일인 관광객 부부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폐쇄적이고 경직되어 있다고 했죠. 그들도 자유롭게 사진 찍는 것조차 어려웠다고 털어놨어요. 그날 밤 노트에 적었습니다. 거대한 도시, 하지만 마음은 닫혀 있다. 리웨이가 말했던 아시아의 심장이 이렇게 차가울 줄은 몰랐어요. 웅장한 건물들과 넓은 광장은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펜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여전히 회색빛 하늘이었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았죠. 이 도시엔 소리도 미소도 별빛도 없는 것 같았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중국의 힘과 내면의 취약성이 공존한다는 것을요.
모든 것을 통제하고 감시해야만 유지되는 질서. 그것이 과연 진짜 강함일까요? 클로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은 정말 떠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곳에서는 자유롭게 웃고 사진 찍고 소통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베이징에서의 둘째 날 아침,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전날 밤부터 시작된 답답함이 아침이 되어도 가시지 않았어요. 클로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한숨을 내쉬며 창문 쪽을 바라봤죠. 또다시 회색빛 하늘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호텔 조식장에서도 그 경직된 분위기는 계속됐습니다. 직원들은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고 다른 투숙객들도 조용히 식사만 할 뿐이었어요. 웃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식당에서 우리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클로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정말 떠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이틀 동안 경험한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아니, 충분히 넘쳤습니다. 오전 10시에 근처 여행사를 찾았어요. 다른 나라로 가는 항공편을 알아보려 했습니다. 직원은 우리의 급작스러운 일정 변경 요청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일본행을 먼저 문의했습니다. 도쿄까지는 3시간이면 갈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 일주일 동안 모든 항공편이 매진이었죠. 성수기라서 자리가 전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오사카나 후쿠오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전체가 관광객들로 가득 찬 상황이었어요. 클로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정말 절망적인 눈빛을 보냈죠. 그때 직원이 다른 옵션을 제시했어요. 서울행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내일 오후에 출발하는 편에 자리가 있다고 했어요. 가격도 일본행보다 저렴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었어요. 리웨이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작고 볼 것도 없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클로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이었어요. 일단 중국만 벗어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그냥 잠깐 들렀다 가는 곳 정도로 생각했어요. 예약을 진행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씁쓸했습니다. 리웨이가 그렇게 자신있게 추천했던 중국을 단 이틀 만에 떠나게 되다니요.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무색해진 순간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가져온 옷들 대부분이 아직 입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계획했던 일주일 일정을 단 이틀로 단축하게 된 거죠. 클로이가 노트북을 열어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깔끔해 보이는 거리와 현대적인 건물들이 보였어요. 중국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중국보다는 나을 거라는 정도의 희망만 품었습니다. 어차피 며칠 있다가 유럽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니까요. 저녁 식사를 위해 마지막으로 베이징 거리를 걸었어요. 내일이면 이 도시를 떠날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답답함이 조금씩 해소되는 것 같았어요. 길거리에서 만난 서양인 배낭여행객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이미 한 달째 중국에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도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여행이 어렵다고 털어놨죠. 그 순간 확신했어요.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요. 이곳에서 더 오래 머물렀다면 여행의 즐거움 자체를 잃어버렸을 것 같았습니다. 호텔방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며 생각에 잠겼어요. 리웨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가 그렇게 자랑했던 중국을 이틀 만에 떠난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클로이가 침대에 누워 한국에 대한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시끄럽지 않은 음악과 깨끗한 거리 풍경이 스크린에 흘러나왔습니다. 중국에서 본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내일 오후면 새로운 나라에 발을 딛게 될 거예요. 한국이라는 곳에서 과연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기대보다는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자기 전에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중국 2일 충분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줄에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한국. 과연 어떨까? 창밖의 베이징 야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화려한 불빛들이 도시를 수놓고 있었지만 그 빛 아래 숨겨진 무거운 침묵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여행이 시작될 거예요. 과연 한국은 다를까요? 그저 중국보다 조금 나은 정도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될까요? 그 답은 내일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5-8.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모든 것이 달랐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후 3시 20분,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직원의 미소였어요. 베이징에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깨끗하고 밝은 조명,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안내판들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공기가 맑았어요. 숨 쉬는 것 자체가 이렇게 편할 수 있다니 베이징에서 느꼈던 답답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에 클로이가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베이징에서와는 정반대의 이유였습니다. 이번에는 놀라움 때문이었죠. 대기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사람들이 질서 있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단 5분 만에 끝났어요. 심사관은 여권을 받자마자 간단한 질문 하나만 했습니다. 관광 목적이냐고 물었고 제가 그렇다고 답하자 바로 도장을 찍어줬어요. 의심스러운 눈빛도 추가 질문도 없었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돌려주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한국 여행을 즐기시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3시간 동안 의심받던 베이징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짐 찾는 곳에서 작은 해프닝이 있었어요. 클로이의 가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황했지만 곧 공항 직원이 다가왔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즉시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직원은 능숙한 영어로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리고는 직접 확인해보겠다며 함께 움직였습니다. 5분 후 클로이의 가방을 찾아주었죠. 다른 컨베이어 벨트에 잘못 실렸던 것이었어요. 가방을 찾아준 직원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처럼 신경 써주었어요. 사과까지 하며 불편을 끼쳐드렸다고 했습니다. 베이징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공항 밖으로 나가는 길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출입구 근처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저희를 본 또 다른 직원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어요. 저희가 서울 시내로 가는 방법을 묻자 그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택시의 장단점까지 자세히 알려줬어요. 심지어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에 빠져들었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도시, 질서정연한 교통,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회색빛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어요. 전철 안 분위기도 달랐습니다. 조용하긴 했지만 베이징의 그 무거운 침묵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평화롭고 안정적인 고요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도 자연스러웠고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으며 편안해 보였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그 규모와 질서에 놀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혼잡하다는 느낌보다는 체계적이라는 인상이 강했어요. 안내 표지판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친절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택시 승강장으로 갔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줄을 지키고 있었어요. 새치기 하는 사람도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택시에 올라타자 운전기사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목적지를 말하자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영어는 서툴렀지만 소통하려는 노력이 느껴졌어요. 베이징 택시에서 경험했던 차가운 침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 시내가 펼쳐졌어요. 넓고 깨끗한 도로, 질서 있게 신호를 지키는 차들,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평화로웠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 동안에도 직원들의 친절함에 감동받았습니다. 짐을 들어주고 주변 관광지를 추천해주고 지하철 노선도까지 챙겨주었어요. 진심 어린 서비스가 느껴졌습니다. 방에 들어가 창문을 열었어요. 맑은 공기가 들어왔고 도시의 활기찬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음마저 생동감 있고 자연스러웠어요. 베이징의 억압적인 조용함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클로이가 침대에 앉아 웃었어요. 정말 다른 세상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3시간 동안 나를 의심하던 나라에서 5분 만에 나를 믿어주는 나라로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근처를 산책하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길에서 만난 시민들이 눈을 마주치면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이런 작은 배려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노트에 적었어요. 누구도 나를 감시하지 않았다. 대신 모두가 나를 환영했다. 단 몇 시간 만에 느낀 변화가 이렇게 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느꼈던 무거운 마음이 한국에 온 순간부터 가벼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곳에서는 자유롭게 숨쉬고 자연스럽게 웃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여행이 이제야 시작된 것 같았어요. 저는 서울에서의 첫 아침,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오전 8시에 호텔을 나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광경이 놀라웠어요. 인도에 담배꽁초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쓰레기통도 많지 않은데 거리가 이렇게 깨끗할 수 있다니요. 베이징에서 본 지저분한 길거리가 떠올라 더욱 대조적으로 느껴졌어요.
클로이와 함께 지하철역으로 향하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모두 급한 듯 걸으면서도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 조심하는 게 보였어요. 신호등 앞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차가 한 대도 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빨간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스스로 규칙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법이 아니라 습관이구나 싶었어요. 베이징에서 느꼈던 강압적인 통제와는 완전히 다른 자발적인 질서였죠. 지하철역에 들어서자 에스컬레이터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급한 사람들을 위해 한쪽 공간을 비워두는 거였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이 당연하다는 듯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승강장에서 전철을 기다리는 동안 더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바닥에 그려진 대기선을 따라 사람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고 있었어요. 전철이 도착하자 내리는 사람을 먼저 기다린 후 탑승하는 모습도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전철 안에서 일어났어요. 한 학생이 노인분께 자리를 양보하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 학생은 망설임 없이 일어나서 정중하게 자리를 권했어요. 노인분은 처음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학생의 따뜻한 미소에 결국 고맙다며 앉으셨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작은 배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베이징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경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건 법이 아니라 마음의 질서라고요. 명동거리를 걸으며 이런 따뜻함이 곳곳에 스며 있다는 걸 느꼈어요. 길에서 지도를 펼쳐보고 있자 한 시민이 다가와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영어가 서툴렀지만 스마트폰 번역기까지 사용해가며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그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친절이었어요.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한국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들른 경복궁에서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을 위한 포토존까지 마련되어 있었죠. 베이징에서 경험했던 촬영 금지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저녁 무렵 홍대 거리에서 길거리 공연을 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원을 만들어 구경하며 박수를 쳐주는 모습이 정겨웠어요. 시끄럽거나 무질서하지 않으면서도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밤늦게 한강 다리를 건너며 서울 야경을 내려다봤어요. 화려하면서도 따뜻한 불빛들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차가운 네온사인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때 클로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 도시엔 냉기가 아니라 온기가 있다고 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건물이 높고 크다고 해서 위대한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야 진짜 멋진 도시라는 걸 깨달았어요. 호텔방에서 그날을 되돌아보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몇 장 안 되던 사진이 서울에서는 수십 장이나 됐어요.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었고 찍고 싶은 순간들이 계속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영상 제목을 고민했어요. 한국, 가장 따뜻한 질서라고 적었습니다. 질서가 있으면서도 따뜻한 나라, 그것이 한국의 첫인상이었어요. 그날 밤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 도시엔 온기가 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문명을 봤다. 단 하루 만에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이 무너졌어요. 리웨이의 말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습니다. 잠자리에 들며 내일이 더욱 기대됐어요. 오늘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동받았는데 더 깊이 경험하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둘째 날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오전 10시 지하철 2호선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였어요. 복잡한 노선도를 들여다보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클로이도 마찬가지로 지도를 뒤적이며 답답해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며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가 첫인상부터 인상적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을 박지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관광객이라는 걸 알고는 더욱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지은 씨는 단순히 길만 알려주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가려던 곳보다 더 좋은 장소들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관광 가이드북에 없는 현지인만 아는 특별한 곳들이었죠. 그녀의 설명을 들으니 하루 일정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녀가 직접 안내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마침 시간이 있으니 함께 돌아다니자고 했어요. 처음 만난 외국인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내주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지은 씨와 함께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그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단순한 관광 정보가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과 정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한옥마을을 걸으며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가 특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따뜻한지, 어떤 역사를 거쳐 이런 문화가 만들어졌는지 알려주었어요. 어려운 시절을 함께 이겨내며 서로 돕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은 씨가 맛있는 식당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자주 찾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메뉴를 설명해주고 주문까지 도와주며 한국 음식의 매력을 알려주었죠. 식사를 하며 나눈 대화가 인상 깊었어요. 지은 씨는 우리가 중국에서 실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게 더 기쁘다고 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환영이 아니라 환대예요. 그 말의 차이를 물어보니 웃으며 설명해 주었어요. 환영은 형식적인 것이지만 환대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라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인사동을 함께 걸었어요.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은 씨는 한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생각도 들려주었어요. 작은 나라지만 꿈이 큰 나라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클로이가 궁금해했어요. 왜 이렇게 낯선 외국인에게 친절하게 해주는지 물었습니다. 지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여행자는 모두 집을 떠나온 사람들이니까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베이징에서 느꼈던 경계심과 의심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진정한 환대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명동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지은 씨는 우리의 연락처를 받아두고 한국에 있는 동안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라며 진심 어린 미소를 보냈습니다. 헤어지기 전 지은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웰컴이 아니라 위드 유예요. 함께한다는 느낌으로 한국을 경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클로이와 오늘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이었어요. 지은 씨 같은 사람을 만난 것이 여행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 씨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하루가 정말 특별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의 답장이 금방 왔어요. 자신도 즐거웠고 한국을 좋아하게 되어서 기쁘다고 했습니다. 노트에 그날의 감동을 적었어요. 이제야 내가 찾던 아시아를 만났다. 리웨이가 말했던 아시아의 심장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 있었습니다. 크기나 규모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진짜 힘을 느꼈어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지은 씨를 통해 한국인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친절함이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득 베이징에서의 이틀과 서울에서의 이틀을 비교하게 됐어요. 같은 아시아라고 해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요. 진짜 선진국은 건물의 높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결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을 떠나 영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이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뀐 여행이었어요. 클로이도 같은 마음인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특별한 나라라고 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에서 경험한 따뜻함은 진짜였고 그것이 한국의 진짜 모습이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런던 히드로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아직도 한국의 여운이 남아있음을 느꼈습니다. 9월 첫째 주 새 학기가 시작됐어요. 익숙한 옥스퍼드 캠퍼스를 걸으며 지난 일주일간의 여행이 꿈만 같았습니다. 베이징에서의 답답함과 서울에서의 감동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 속에 남아있었어요. 클로이와 함께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에 여러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여행이 어땠는지 궁금해했어요. 간단히 좋았다고 답했지만 사실 그 모든 경험을 몇 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오후 3시 그 익숙한 캠퍼스 카페에 도착했어요. 몇 주 전 여행 계획을 세웠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커피 향과 함께 들려오는 다양한 언어들이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소리들이 다르게 들렸어요. 클로이가 라떼를 주문하며 웃었습니다. 서울의 카페들이 그리워진다고 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에서 경험했던 따뜻한 서비스와 자연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리웨이가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우리 테이블에 다가왔습니다. 몇 주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이었지만 이상하게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그 확고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리웨이는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았어요. 그리고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중국 여행이 어땠냐고 자신이 추천한 베이징이 정말 대단했을 거라고 했죠. 아시아의 진짜 스케일을 경험했을 거라며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클로이와 눈을 마주치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의 기대에 찬 표정을 보니 차마 실망스러웠다고 직접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응,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했습니다. 리웨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다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중국의 웅장함과 역사를 제대로 경험했을 거라고 덧붙였죠. 그런데 제가 다음에 한 말이 그의 표정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잠시 멈추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면 충분했어. 리웨이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뜻이냐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일만 있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틀을 보내고 다른 나라로 갔다고 했어요. 리웨이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왜 그렇게 짧게 머물렀냐며 이유를 물었어요. 클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여행하기 어려운 곳이었다고 했어요. 자유롭게 사진도 찍기 힘들고 현지인들과 소통하기도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웨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 건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라며 변명했습니다. 중국의 진짜 매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 같다고 아쉬워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태국 학생 나리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갔냐고 궁금해했어요. 인도 학생 라지도 관심 있는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한국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리웨이의 표정이 더욱 놀란 듯 변했어요. 한국이라니, 왜 그런 작은 나라에 갔냐며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나리와 라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국이 어땠냐고 동시에 물었습니다. 예전에 자신들이 한국에 관심을 보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한국이더라. 그 한 문장이 카페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리웨이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리와 라지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클로이가 저를 도우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함과 질서, 그리고 진심 어린 환대에 대해 말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자연스러운 미소와 도움의 손길들을 하나씩 들려줬어요. 저도 박지은 씨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낯선 외국인을 위해 하루 종일 시간을 내주며 진심으로 도움을 준 이야기였어요. 그런 따뜻함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스며 있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나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정말 그렇게 다르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크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 나라라고 했습니다. 라지도 감탄하며 자신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한국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리웨이만 홀로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 순간 카페 전체의 시선이 우리 테이블로 집중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퍼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나라가 갑자기 화제의 중심이 된 거죠. 리웨이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할 말을 잃은 채 어색하게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지만 이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캠퍼스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저희에게 한국 여행에 대해 물어봤어요. 여행 계획을 세우는 친구들도 생겨났습니다. 며칠 후 지은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영국에 잘 도착했는지 안부를 묻는 따뜻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며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클로이와 저는 종종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단 며칠의 경험이었지만 그곳에서 느낀 따뜻함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아시아 여행을 계획하는 친구들의 첫 번째 선택지가 한국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기숙사방에서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여행 중 적었던 글들을 읽어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던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한국이다.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아시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크기나 경제 규모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진짜 문명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리웨이의 말과는 달리 진짜 아시아의 미래는 한국에 있다고요. 그곳에서 본 따뜻함과 질서, 그리고 진심 어린 환대가 바로 미래의 모습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거대한 빌딩보다 더 빛나는 건 사람의 미소였고 화려한 기술보다 더 따뜻한 건 마음의 질서였습니다. 리엄이 말했듯 진짜 선진국은 크기가 아니라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된다.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한국의 얼굴이 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